자, 네 번째 시간 애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경우에는 애자의 삼락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시간에서는 애자의 전압 분포라든가 애자량 개수 결정 시 주의사항, 그 철탑의 분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자의 전압 분포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자의 등가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한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분류가 될 것인지 아까처럼 등가열을 그리고요. 애자련의 전압 분포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도 이제 책 순서대로 한번 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더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시니까요. 얘가 5%고 얘가 20에서 25% 사이. 얘는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얘가 한 8번 정도다. 그럼 애자련의 전압 분포가 이렇게 걸리는 걸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뭘 달아서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 예? 초환이나 초각을 달아서.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애자련을 계속 늘려도 어차피 이런 특성들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고, 이걸 올려주고,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애자련 개수의 결정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애자련 개수 결정. 아까 책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애자련 같은 거, 1호사 같은 경우는 9개가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1개도 쓰기도 하고 13개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 애자의 연능률을 검토해가지고. 연능률이 뭐였죠? 아까처럼? 효율. N은 NV1분의 VN. 해가지고 이 효율을, 효율이니까 100%가 되겠죠. 이걸 높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효율이 낮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자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N을 늘려가지고 적정한 그 효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현수애자의 주수 특성 검사. 주수 특성 검토. 아까처럼 건조 삼락전압하고 주수 삼락전압에서 물이 인가가 됐을 때는 얘가 특성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눈 안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걸 할 때 비눈 안개 그 다살 지역 같은 거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자를 더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3. 충격비에 대한 검토. 아까 제가 애자의 삼락전압 할 때 애자의 구비조건에서 구비조건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게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피레기의 구비조건하고. 애자도 절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피레기도 외부에서 어떤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건데 얘는 그거를 방전시키지 않고 절연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애자의 구비조건처럼 피레기 부분이 나오는데 애자의 삼락전압에서도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충격비가 나오는 겁니다. 충격비가 뭐라고요? 피레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피레기에서도 똑같이 갑니다. 얘는 상형주파수. 삼락전압. 충격파. 삼락전압. 오늘따라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이 충격비는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완상씨? 예, 낮을수록 좋다. 왜냐면 충격이 가하는 거니까 충격비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높고 이 부분이 낮아지면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레기에서도 이런 부분은 작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용주파수 섬락전압은 평상시 섬락전압의 2배 이상으로 좀 올렸습니다. 얘값은. 근데 충격파 섬락전압은 낮춰주려고 했죠. 얘 부분이 얘가 높고 얘가 낮으면 됐는데 충격파 섬락전압은 낮췄죠. 거기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피레기 따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협재에 대한 검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가공선로에 대한 그 절연협조, 배전선로에 대한 절연협조, 뭐 발변전소에 대한 절연협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피레기, 뭐 가공지선, 접지장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애가, 철교, 불재, 역피, 애자, 가공지선 절연협조를 하는데 절연협조에서 나중에 철탑각 적지장, 교락편 설치, 불평형, 절연, 재폐로, 역상배열, 피레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절연협조가 나왔을 때 나중에 뭐 발변전소의 절연협조, 뭐 가공선의 절연협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실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절연협조가 나온다 이거예요. 애자는 나왔지 절연협조. 애자에서 어떤 절연협조를 하느냐. 그래서 절연협조를 할 때 옛날에 어떻게 돼 있죠? 이상전압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뭐라고요? 피, 아, 에, 기, 피레기, 아킹혼, 애자, 기기의 절연, 강도, 섬락 빈도에 대해서 이긴 섬락 전압이. 이건 섬락 빈도고요. 빈도. 그럼 섬락 전압이 낮았을 때 피레기가 빨리 방전돼가지고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킹홍이 빼주고, 그 다음에 애자가 견뎌주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애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뭘 단다고요? 아킹혼을? 애자보다 먼저 아킹혼이 동작하지 않습니까? 아킹혼이 동작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자가 터지기 전에 아킹혼을 통해가지고 방전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자가 터지고 나면 기기. 애자가 약간 사고 난 거 보여드렸죠? 애자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기는 소선이 안 되죠. 철탑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은. 애자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기가 터지게끔 이런 식으로 절연협조라는 건 서로 각각의 기기들이 협조를 일으키게끔 절연을 따르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가 먼저 방전이 되게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제 또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1호사에서 절연협조 할 때 이거 생각나시나요? 이 선비 TL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비 TL. 똑같이. 1호사에서 최저되면 이게 얼마죠? 킬로볼트, 몇 킬로볼트죠? 여기 첫 번째 게 860. 두 번째 얼마일까요? 만성씨. 750. 김대리님. 세 번째. 650. 876. 그 다음에 여기 5가 나올까요? 아니요, 4가 나오죠. 4. 460. 이렇게.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써주셔야 되니까 나중에. 860, 750, 650, 460. 옛날에 이 750이 어떻게 난다? 150 곱하기 5. 5 플러스 뭐 50.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 1은 5, 5, 20, 5, 25. 50 하면 800이네. 이런 식으로. BIR 할 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할 때, 이런 내용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140호였죠, 그때. 140호. 5, 1은 50. 다음에 이게 650이 나오죠. 650이 나오니까 이 650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얘는 피레기고. 이게 뭐다? LA. 얘는 TR이다. 얘는 선로, 애자, CB, 차단기. 이렇게. 선비-TR. 그러면 뭐냐?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됐다? 1단 저감이 됐다. 제가 1000이라는 기준으로 했던 설명 기억나십니까? 1000이라는 1000kV 기준에서 얘 밑에는 저감할 때, 1단 저감할 때
2kV씩. 얘 이상에서는 1단 저감할 때 몇 kV씩? 250kV씩 저감을 해라. 그럼 1550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50kV에서 2단 저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50 곱하기 2니까 500이죠. 그럼 1550 마이너스 500은 1050kV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얘는 2단 저감을 하게 되면 1050kV를 쓸 수가 있구나. 얘는 어떻게? 760에서, 750에서 1단 저감을 한 겁니다. 그럼 100을 빼죠. 그럼 650이 나왔죠. 어떻게? TR을 1단 저감을 해가지고 650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감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각각의 아까 이것처럼 얘가 이것처럼 하나가 피해기가 먼저 방전되고 그다음 TR이 나가고 그다음 CB가 나가고 솔로 애자가 나가고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절연협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연협조를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애자도. 사실상 이 내용이 절연협조 부분이 이 뒤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뒤에 내용을 안 배우셨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옛날에 한번 들었던 내용이다. 듣긴 들었다라는 부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여러 개 반복을 통하면서 이게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애워주셔야죠. 기억은 안 나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절연협조 부분에 대해서. 154 송전계통 같은 건 이렇게 한다. 이제 저쪽으로 와서 이제 개폐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자련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비 대지전압의 뭐 4배 그런 부분들도 또 나오죠. 자, 5번째가요. 개폐서지 전압도 고려를 해라. 왜요? 아까 애자에서 섬락전압이 몇 개가 있었죠? 5개를 설명드렸습니다. 건조섬락전압, 주수섬락전압, 유중파괴전압, 충격파 섬락전압, 50% 섬락전압. 그게 뭐로 나눠진다고요? 내부 이상 전압하고 외부 이상 전압으로. 내부 이상 전압에 뭐가 있었다? 개폐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개폐서지 전압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지 말고 앞에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연동돼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6번. 아까 저기 보시면은 불평형이라고 되어 있죠. 절연협조에서. 애가 철교 불제협에서 애자, 가공지선, 철탁각 적지저항 저감, 그리고 교락변 설치, 불평형 절연 실시, 그리고 재폐로, 역상 배열, 피뢰기 설치, 피뢰철탑 설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애자 부분에 대해서 불평형 절연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2회선으로 철탑을 보시면은 여기 가공지선이면은 작고 길고 그 다음으로 여기 지금 RST, ABC죠. ABC로 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역상배열을 해야 되니까 CBA를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번개가 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갔다. 이걸 제가 ABC로 써야 되는데 A, B, C 역상배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 치거나 해가지고 이 세 개가 나갔다 그러면 A, B, C 나가니까 이게 A, B, C 세 개를 보죠. 한해서는 송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상배열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위에서는 송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1회선 송전하고 이렇게 1회선 송전하는데 혹시 가공지선이라도 혹시 해가지고 이쪽이 나갈 수도 있고 이쪽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A, B, C를 또 쓰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2개 이상은 안 나갈 거니까. 왜냐면 피뢰 부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2개 이상은 겹쳐지지 않게끔 돼 있다는 얘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얘는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피뢰의 반구치법에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이 2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1회선은 송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50%씩 송전을 합니다. 하나가 4격을 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100%까지 송전을 할 수 있게끔.
근데 불평형 절연을 한다는 건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하나가 터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회선이 있더라도 한쪽을 약하게 해가지고 한쪽은 살리자 이겁니다. 두 회선 중에. 그래서 얘는 11개를 달았으면 얘는 10개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탑을 다룰 때도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한 회선이라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평형 절연은 그겁니다. 애자의 불평형 절연은 애자의 개수를 틀리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 오염지 구별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애자 개수 결정식 고려사항 뭐가 있을까요? 책에 이제 표로 이제 뒤에 있던 부분인데 아까 62페이지 있던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 불평형 절연처럼 제가 뭐랬죠? 일반적인 눈이 적은 쪽에서는 이 옵셋을 더 크게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얘도 오염지구라는 게 애자를 할 때는 뭘 본다고? 비, 눈, 안개를 보는데 오염지구가 뭘까요?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 다설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또 오염지역이 뭐가 있을까요? 염분이 많이 있는 해안가라든가 그러면은 얘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염지역이라는 게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뭔가 낀다는 얘기죠. 애자의 표면에. 그럼 전기적인 저항 부분이 이게 더 약해질 거 아닙니까? 약해지다 보면 아까처럼 건조섬락전압이라든가 주수섬락전압을 인가했을 때 얘가 견디는 섬락전압이 약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해져 있는 걸 견디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체에 내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유있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이제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호사 같은 경우 보통 9개에서 11개를 한다. 그러면 해안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더 여유를 줘가지고 13개에서 뭐 15개 정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염지구에서는. 더 늘리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오염지구에 대해서는 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해안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더 한다라는 걸 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해안가 지역에는 이렇게 되고 일반 지역은 이렇게 되고 다설 지역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다설 지역은 이게 9개에서 10개면 얘는 11개에서 13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 4, 5는 아까 18개에서 23개였으니까 그 부분을 적당하게 나눠서 써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령입니다. 그냥 그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 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돼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8번째. 진동시 지지물과의 거리. 아까 이제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왔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의 가공설로에 보면 이제, 클리어런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현세자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말 그대로 줄로 걸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 각도도 이렇게 흔들리겠죠, 이렇게. 예? 그 흔들려가지고 다른 거에 닿지 않도록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다른 쪽에 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 철탑에서 여기 있을 때 뭐 애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거리가 있었죠. 이런 거리들이. 옆으로 이렇게 치어쳐서 이게 그 전선이 왔다가 여기 애자를 걸어놓고 이렇게 나갔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여기 절연이 파괴되지 않게끔 이렇게 그 각도를 정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자 개수를 고려할 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짧거나 그러면은 달 수도 있겠죠. 또 너무 길거나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또 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한 고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충격비나 뭐 이런 개폐서지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되는데, 내부 이상 전압은 아까처럼 차단기가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내부 이상 전압이 발생되는데, 제동 현상이나 무제동 현상이 해가지고 몇 배까지 인가된다라는 걸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전류가 있고요, 전압이 있는데, 전류의 0점에서 얘가 파괴하다 보니까 차단기에 1차 측에 대한 전압하고 2차 측에 대한 전압이 2배 정도의 인가 전압이 생긴다. 그래서 얘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제동현상에서 감쇄되고, 제동현상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해가지고 3배, 5배, 7배 이런 식으로 전압이 증가되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저항 등에 해가지고 이런 제동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상규 대지전압의 최대 4배 이상을, 3.5배에서 4배 이상을 넘지 않게끔 이런 제동현상이 생긴다라는 게 이상전압에서 나왔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얘 내부 이상전압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책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66페이지. 즉, 상형주파 주수 섬락 전압이 선로의 상규 대지 최대 전압의 4배 이상으로 되게끔 하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불량 해자가 한두 개 들어있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전체 개수를 결정한다. 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동 현상이 해가지고 그 상규 대지 전압의 3.5배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에서 더 여유를 줘가지고 4배 상형주파 주수 섬락 전압이, 예? 상형주파 주수 섬락 전압. 왜? 아까 건조 섬락 전압을 보는 게 아니라 주수 섬락 전압을 보라 이거죠. 내부 이상 전압이니까. 내부 이상 전압은 2개가 있다고 했죠. 건조하고 주수 섬락 전압이. 근데 건조는 높습니다. 높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은 주수 섬락 전압을 고려하고, 그 주수 섬락 전압이 선로의 상규 최대 대지 전압 4배 이상이 되도록 결정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불량 해자를 고려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더 여유있게 선정을 해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해서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의 기본서에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서브노트 했던 자료들을 3장 자료를 제가 3개 보내드렸죠. 3개 다 받으셨나요? 2장도 3개 받고 1장도 3개 받고 서로 다른 사람들 걸 3개 정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걸 딱 보시면 그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손으로 쓴 거, 2개는 손으로 썼죠. 하나는 워드 작업을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워드 작업들 된 것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드 작업된 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답안지로 써야 되니까 손으로 좀 필기된 걸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필기된 것도 보내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애자에서 지금 4가지가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죠? 책에 보면은 애자의 정기적 특성에서 정전 용량 나왔었고요. 섬락전압 나왔었고, 애자의 전압분포 나왔었고, 애자량 개수 결정하는 조건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각각이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고, 묶어서 2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아까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던 게 그런 것들을 좀 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공 전설로형 지지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지물에 대해서 보시고 전체적인 걸 한번 또 다음 시간 걸 정리를 해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가공 전설로형 지지물. 첫째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런 대제목만 설명드렸었죠. 대제목 설명드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1장부터 14장까지 요약을 했던 부분을 몇 번씩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주시고 내가 지금 배울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죠.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공전선력 지지림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 보시면 지지물은 크게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의 4종류로 나눠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나머지 것들보다는 다 철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나라가 22,000 쪽에 대한 뭐 목주를 많이 쓰나요? 안 쓰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철탑, 가공전선을 하면 철탑이 많기 때문에 그 철탑에 대한 것들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로 분류를 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워드 작업한 거 잠깐 보여드렸죠. 그걸 보시면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했구나 한번 보시면 되죠. 근데 항상 정리할 때면 대중소 해가지고 제목식으로 하듯이 그런 부분을 분류를 해주는 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죠? 표준철탑하고 크게 특수철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철탑하고. 표준철탑도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그거에 또 각각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표준철탑, 성질상으로 분류를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죠? 형태상. 세 번째, 70페이지 보시면 사용목적상. 네,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들이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10점짜리로. 성질상은 어떻게 된다? 그냥 보시면은 사각철탑이다. 외부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사각철탑이 있고 방향철탑이 있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상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예? 사각철탑, 방향철탑, 문형철탑, 우두형철탑, 회전형철탑, MC철탑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765 같은 건데 MC형 철탑입니다. 이제 우두형 철탑입니다. 우두형 철탑 같은 건 소머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하나 달려있고 여기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소머리처럼 이렇게 우두형 철탑은 765 같은 건 철탑 찍어놓은 사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용 목적에 의한 그 철탑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목적에 의한 철탑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거를 A, B, C, D 이렇게도 외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도에 관련된 부분, 직선이냐 각도냐 아니면 보강을 하기 위한 보강 철탑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직선 철탑. 이걸 A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이다 보니까 각도가 3도씨 이하. 두 번째, 각도 철탑입니다. 각도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B형하고 C형이 나눠집니다. 여기보다 각도가 좀 더 크니까 B형은 20도, C형은 30도. 그 뒤에는 뭐 D형, E형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이 A, B, C, D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선 철탑, 각도 철탑. 그 다음에 이제 억류 저지 철탑, 억류 지지 철탑. 세 번째 억류 지지. 이건 D형. 얘 같은 얘는 이제 경각도, 중각도라고 하면 얘도 이제 억류를 하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30도보다는. 30도에서 60도 사이, 뭐 40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30도에서 한 60도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힘을. 그러니까 끝에, 억류 지지라는 건 이제 끝에 부분. 철탑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끝에 부분에 가서는 더 힘이 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중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힘을 분배하고 이쪽으로도 힘을 분배하지만 끝에 쪽에서는 자기가 이쪽에서 많이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도 이상으로 됐는데
이 시형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강도를 얻을 수 없는데 30도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억류 지지형을 쓴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그 책에도 나왔죠. 내장 보강 철탑. 내장 보강 철탑. 보강을 했다 이거죠. 뭘 보강을 했다? 선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얘가 10개가 있다. 그럼 중간에 하나가 걸려가지고 얘가 넘어지더라도 줄줄이 넘어질 거 아닙니까? 도미노처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힘 있는 놈을 여기다가 달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장경관 같은 경우, 이렇게 장경관 같은 게 있다. 그럼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중간에다 철탑을 또 하나 달아가지고 이 인장 강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게 안 됐을 때 보강을 해줄 수도 있고, 보통은 이런 것들을 10기마다 한 기를 달아가지고 전체의 힘을 좀 균등하게 분배시킬 수 있게끔 좀 더 힘이 센 놈을 달아두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형이다. 그래서 2형 철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에서 1, 2, 3, 4 보시면 A형, B형, C형, D형, E형 나와 있는데 2형 부분에 대해서 장경관은 표준 경관에 250m를 더한 경관을 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경관이 300m라고 그러면은 250m를 더한 게 장경관은 550m다. 장경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내장을 보강한 철탑을 설치를 하기도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특수철탑이 나왔네, 이제. 특수철탑. 특수철탑은 뭐라고 했죠? 강을 건너기나 골짜기를 넘게 되어 있는 경우, 장경관의 장소라든가, 기타 특수한 장소에 세워지는 특수 설계의 철탑이다 이거죠. 장경관 철탑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그래서 표준 철탑과 특수한 철탑이 있고 거기에 나눠지는 부분이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나눠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사각, 방형, 우두형 뭐 이렇게 그 MC 철탑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외우시고 거기에 형태상에도 사각형과 방형이 또 나옵니다. 우두형도 있고 MC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외우시면 요거 나머지도 가게 되고 사용 목적상에서는 A, B, C, D, E로 나간다. 그럼 A, B, C, D가 A, B, C, D로 나가는데 A는 직선이고 얘는 각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각도 철탑이고 거기에 대해서 데드엔드에 대한 억류를 지지하게 한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내장을 보강하게 한 내장 보강 철탑이 있더라. 그래서 3도, 20도, 30도, 30도 이상 2형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얘는 이제 장경관 같은 경우를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장경관과 특수한 곳에 사용하는 특수 철탑 같은 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철탑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도 알 수 있는 게 왜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철탑의 중량과 표준 경관 부분이 이제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썼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장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처음에 가공전선로에 개요해가지고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가 나와지는데 전선의 구비 조건이 나왔습니다. 41페이지에. 전선의 구비 조건 7개가 나왔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42페이지 보시면 전선의 종류해가지고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구조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 재질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 조합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죠? 단선, 연선, 그리고 중공연선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했던 거. 그리고 조합은 어떻게 되냐? 구조, 재질이죠. 재질에 대해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경동선, 경알루미늄선, 강선, 합금선, 그리고 쌍금속선, 합성연선. 그래서 경동선과 그리고 합성연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경동선,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도전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합성연선은 아까처럼 그 ACSR로 해가지고 경동선의 인장 강도를 누리기 위해서 중간에 강선을 알루미늄 소선에다가 중간에 그 강선 스틸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송전용량 증가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H 스타 TACSR 서멀 아니면 스타샷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고요. 슈퍼 서멀. 그리고 조합에선 단도체, 복도체가 있었는데 아까 복도체가 뭐라고요? 2도체, 4도체, 6도체가 나왔죠. 그 2도체, 4도체, 6도체를 쓰는 부분이요. 아까 전선의 진동에서도 나왔죠. 복도체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선이 진동이 덜 생긴다고요. 바람이 덜 맞으니까. 나중에 이제 선로정사하고 코로나 쪽에 가면 또 복도체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코로나 발생이 적어지니까. 선간의 이격거리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시면은, 단도체가 나오면 뭐가 있고, 복도체가 나오면 뭐가 있고, 복도체를 쓰는 게 표피효과도 있다. 선로정수가 또 나오죠. 나중에 표피효과, 근접효과 나오죠. 그래서 선의 크기가 단도체는 크니까 중간에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이런 외부로만 흘리는 표피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절약하고자 복도체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선의 허용전류가 48페이지에 나옵니다. 허용전류, 안전전류, 단락시 허용전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용전류를 올려주면은 바로 송전 용량이 올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동선을 쓰는 것보다 ACSR을 쓰면은 인장 강도를 올렸지만 도전율이 좀 줄다 보니까 허용전류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송전선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ACSR을 말고 뭘 쓴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타샤라든가 아니면 TACSR 써가지고 아까 스타샤 썼을 때 얼마나 늘어났죠? 749A가 1450A 정도 됐었죠. 전류 용량이 딱 2배로 늘어납니다. XLP 같은 CV 케이블은 연속 허용 전류가 여기서 몇 도라고요? 90도. 근데 단시간 허용 전류는 100도에서 130도였습니다. 근데 스타샤는 몇 도였죠? 연속 허용 전류가 210도 있고 단시간 허용 전류는 240도였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조건이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용량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격은 3배에서 7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온도 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경동 연산은 250스퀘어가 755도네요. 근데 강심 알루미늄 연산은 250스퀘어가 615도죠. 온도 조건이 틀려지더라 이거죠. 최고형 온도 조건도 틀려지고. 근데 조건은 뭐냐? 주위 온도가 40도시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몇 도라고 되어 있죠? 상시 허용 온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주변 주위 요건이 40도씨였을 때는 전선의 온도 상승은 50도씨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의 허용 전류를 계산할 때 사실은 이제 DC를 이용해서 허용 전류나 임피던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DC, AC 간의 관계를 가지고 RDC, RAC 나눠주는 부분이 이제 선로정수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표피효과 부분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허용전류 계산은 49페이지에 보시면 주위 온도를 40도씨, 일사량을 0.1, 풍속을 0.5m/s로 돼 있다. 이런 기준 조건들도 나중에 답안지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하려면 이런 기준 조건을 적어주셔야죠. 켈빈의 법칙이 뭐다? 전선의 구입 단가하고 이자 삼각비하고 갖게 되는 금액이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다. 이번에도 10점짜리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적 부분하고 여기 나옵니다. IAR 자승은 GA 갬프라고 해가지고 GAMP 해가지고 M은 뭐고 P는 뭐고, M은 가격이고 P는 이자 삼각비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썼던 부분.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전압 산정값, 알프레드 스틸에 대한 실험식들이 여기서도 일부 나올 수도 있죠. 예제 2-1에서 송전 전력을 계산을 했는데 50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계산 안 되는 값이 틀렸죠. 앞에서 페이지 49페이지 2-4에서는 2.7 곱하기 35A였습니다. 무게가 2.7이었고 저항은 35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서 예제 2-1에서 무게는 8.89고 도전율은 5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식이 틀려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전선의 2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전선이 처진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딥. 근데 30m짜리 케이블이
30.17m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도는 0.17m만큼 늘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도는 3, 4m 막 5, 6m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전선이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조금 늘어났는데도 땅으로 밑으로 처지는 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생각보다 심하게 처지더라.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전선의 늘어짐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보면 진동과 도약에서도. 근데 이걸 계산할 때는 이제 커티너리 곡선을 해가지고 등가화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나타나는 이도식은 8T0분의 WS 자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평 하중이라든가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직 거리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자성으로 계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 증명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전선 지직점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 때 계산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때는 4m짜리하고 9m짜리가 있었죠.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끊어졌을 때 전체 이도는 얼마나 바뀌어지냐. 그래서 합이 13m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13.23m가 나오더라. 그래서 예제 2-5번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했던 부분이 전선의 진동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풍 진동, 그리고 갤러핑, 그리고 섭스판 진동, 슬리트 점프,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눈에 관련된 부분이 뭐라고요? 슬리트 점프하고, 예? 또 뭐가 있었죠? 눈에 관련된 부분이.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 갤러핑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4개를 쓰시고 눈 가려 열고 해놓으시면. 미풍 진동은 수미터. 보통 1m에서 7m 사이, 그리고 또 7m에서 18m 사이, 17m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는 57페이지 보시면 실칙에 의하면 중간에 진동의 주파수는 중공동선에서는 4에서 15사이클, AC의 SR에서는 6에서 25사이클. 진동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있다는 얘기죠. 루프 길이는 3에서 10m. 상하로 진동하는 진동폭은 전선 지름의 0.5에서 2배 정도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그 고위 진동수를 피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그 강변에 있는 거기 뭐였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운동하느라고 뛰었더니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튀어나왔죠. 예? 테크노타워에서. 그것처럼 어떤 진동 주기가 맞춰지면 진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그래서 그 진동수를 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 진동수를 풀어하기 위해서 철탑에 갈려있는 수평 하중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그 케이블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딱 돼 있으니까 무게를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옆에다 뭐 달았다고 그랬죠, 밑에다가. 그 다는 부분에 대한 진동 대책이 뭐가 있었다? 아머로드. 좀 선을 더 길게 잡아줘야 되니까. 힘있게 잡아야 되니까 아머로드로 잡아줬다. 아톡스 베트 해가지고 스톡브리지 댐퍼, 스페이스 댐퍼, 그리고 베이트 댐퍼, 그리고 토셔널 댐퍼 같은 게 있었다. 스톡브리지 댐퍼 같은 게 보면은 철탑에 이렇게 2개씩 달아가지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강선에다 추를 달았다고 그랬죠. 근데 토셔널 댐퍼는 어떻게 됐죠? 그 추를 다른 방향을 위아래로 해가지고 어떤 진동 부분을 틀리게끔 했다. 베이트 댐퍼가 상단에 가공지선 같은데 똑같은 전선으로 또 한 번씩 더 감아져가지고 한 5에서 7m 정도 감아져서 진동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었다. 스페이스 댐퍼. 댐퍼는 제가 자동차의 범퍼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잡아줄 수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옵셋이 뭐다? 58페이지 보시면 옵셋이 가공선로의 옵셋, 지중선로의 옵셋. 그래서 오늘 제가 지중선로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제 지중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선과 지중선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장단점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또 있겠죠.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 또 구조에 대한 부분들, 종류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런 부분을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으니까. 가공전선로행 애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자가 뭐다? 2가지를 설명드렸죠. 어떤 전선을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정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근데 애자의 구비 조건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규 대지전압에 대해서도 절연 여력을 가지고
비누, 안개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전기적 표면을 가지고 누설 연료도 미수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야?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을 보실 때 피레기에 대한 구비 조건하고 여러분들 비교해가지고 또 애워두시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자의 종류는 피년, 장지, 내, 피내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등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간단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애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애자에 눈이 쌓여가지고 전기적인 거리가 줄어들어가지고 파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애자에 대한 개수 조건들이 22,900은 2대, 1호사 같은 경우는 9개에서 11개인데 8개에서 13개, 뭐 3, 4호 같은 경우는 18개에서 23개 정도. 장간 애자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긴 애자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지지 같은 것은 LP 애자인데 라인 포스트 애자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키포인트만 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자에는 전기적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정중 용량이 있다. 정중 용량은 면적하고 간격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적인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주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주름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까처럼 애자에 빙설이 쌓였을 때는 주름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애자의 정전 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표면적인 저항 부분이 틀리게 되면은 틀려지더라. 그래서 애자의 섬낙전압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수 섬낙전압, 그리고 그러니까 건조 섬낙전압, 요게 내부 이상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외부 이상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충격파, 임펄스 전압하고 50% 섬낙 전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유중 파괴 전압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격파 전압에 대해서는 전압 전류 부분에 대한 거에 뭐 규약영점이라든가 파두장이라든가 파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충격파 전압 파형 같은 경우는 파두장이 1.2고 파미장이 50 마이크로세크다. 규약영점은 30%하고 90%를 연결한 점이 규약영점이다. 전류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다. 개폐서지 같은 경우는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크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50% 섬낙 전압은 이 충격파 전압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충격파 전압을 계속 인가했는데 50%는 섬낙을 하고 50%는 섬낙을 하지 않았을 때 섬낙 전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조 섬낙 전압에서는 20도씨에서 760mm Hg 또 습도는 80도의 조건이 있었고, 주수 섬낙 전압에서는 주수 각도는 45도고 뭐 물에 대한 전기적 저항은 얼마고 물에 대한 내분 뭐 3mm 정도의 물이 들이쳤을 때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코로나 부분에 대한 조건들하고도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가 하고 계시면 되고요. 애자의 전압 분포를 줄여주기 위해서 연능률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효율은 VN 나누기 MVO. 그래서 연능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초호환이나 초호각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다음에 보시면은 애자의 개수 조건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했었죠? 아까 절연협조도 설명을 했었고, 애자의 불평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애자의 정기적인 거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애자의 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격비도 설명을 드렸고, 절연협조 설명드렸고, 개폐서지도 설명드렸고, 불평형 절연, 그리고 오염지 규별에 대한 부분,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대 상규 전압의 4배 이하로 되게끔 전압이 어차피 뜨기 때문에 4배 이상으로 애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량 애자가 한두 개 들어가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전체의 개수를 설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옆에 이제 그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 초호각과 초호환이 영어로 아킹린, 아킹혼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피레기에도 보면은 그 가태 위에 보시면은 애자의 윗부분에 돼 있는데 이게 애자의 정전 용량을 불평형 같은 걸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가공전설용 지지물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철탑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철탑에 대해서 성질상, 형태상, 그리고 사용 목적상. 2개는 표준 철탑하고 각도 특수 철탑으로 나눠지고
사각철탑, 방향철탑, 문형철탑, 뭐 우두형철탑, 뭐 회전형철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큰 부분은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였었고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는 A, B, C, D형 해가지고 직선철탑, 각도철탑, 그리고 억류지지철탑, 내장보강철탑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2장 부분을 지금 제가 짧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1장부터 1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설명됐던 거를 그냥 막 무조건 말로 그냥 애우시듯이 계속 따라서 해보시고 써보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거기에 살을 붙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연습 문제를 보시면은 1번 고전압 성전설로형, 초고압 성전설로형으로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를 들고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아까처럼 경동선이 있을 수도 있고 ACSR 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스타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765, 345, 154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뭐 97, 160, 240, 410, 330, 480 이렇게 그 케이블에 대한 규격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2번 경동선과 ACSR을 비교하라. 경동선은 도전율이 어떻게 되고 ACR은 도전율이 어떻게 되고 근데 ACSR 같은 경우는 합성연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장 강도를 늘렸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복도체는 뭐냐? 구조 재질 조합에서 복도체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4, 5, 6, 7 같은 경우 다. 그리고 9번에 현수 애자량의 애자 개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9가지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 50% 섬납전압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렸고 애자 열화의 원인과 대책.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전기 열화상 해가지고 그런 그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애자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애자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자기 성분이 있다 보니까 시멘트로 부착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온도 같은 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애자를 제조했을 때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멘트로 붙이다 보니까 시멘트가 오래되면은 조금씩 팽창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할 때 시멘트 안에 모래가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바닷모래 쓰면 또 수명이 좀 줄어들고 보통 한 20년에서 100년 정도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애자에 보시면은 표면적인 저하기 해가지고 크랙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새가 앉았다든가 해가지고 또 틀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철탑 위에 같은데 새가 앉아있다가 변을 합니다. 그럼 그런 오염이 되겠죠. 그럼 그거에서 조금씩 누설이 되다 보면은 파괴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같은 게 보면은 흡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13번에 초호환을 설치하는 이유. 아까처럼 애자연의 전압을 분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철탑과 철수가 뭔지 철탑을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간단히 설명하다. ABC, 직선, 각도, 억류지지, 내장보강 이거 딱 보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워드가 나와주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죠. 특별고압 성전설로 해서 성간관리, 뭐 하중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럼 2장을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10분 만에 설명을 다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에는 3장 지중성전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7장 갈 때도 마찬가지로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140일 남았습니다. 5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8월 12일 날에는 좋은 결과를 있도록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